네, 안녕하십니까. 서울포럼 2024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 want to tell you a 예, little bit 오늘 about what I 저는 think 이 자리에서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어떤 기회와 어려움이 있는가, 특히 생성형 AI의 연구와 관련된 트렌드, 기회,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주제일 것 같긴 한데요. 오늘 또 패널 토론도 하기 때문에 발표는 최대한 짧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AI와 관련해서 보는 게 뭐냐면 항상 AI와 사람 혹은 기계와 사람을 비교해 왔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사람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머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머신이 얼마나 사람처럼 할 수 있는가를 봤었습니다. AI 역사를 보게 되면요, 체스 게임 하는 AI도 개발이 되었었고요. 이후에 이제 딥마인드가 알파고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실제로 바둑 게임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챗GPT로 인해서 굉장히 열광이 시작이 되었죠. 왜냐하면 챗GPT가 사람의 일들을 이제 잘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미국 90% 로스쿨 학생들에 육박할 만한 상위 10%의 성적을 낸 바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은 앞으로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가 이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 이제 지난 수년 동안에 우리가 또 이제 목도하게 된 것이 바로 생성형 AI의 등장입니다. 생성형 AI가 무슨 뜻일까요? 생성형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뭐냐면 아이디어 자체가 모델링 되고 생성되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생성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은 고양이 사진을 예를 들어서 주게 되면 고양이의 얼굴은 얼마나 넓어야 되고 또 어떤 고양이의 유형이어야 되고 어떤 귀를 가지고 있고 색깔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입력을 했었었는데요.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양이의 여러 가지 다양한 면모들, 고양이의 다양한 귀 스타일, 컬러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그 해당 컨텍스트에서 가장 적합한 고양이를 선택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기술이 또 이제 이미지에만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코드를 프로그래밍 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드를 하고 있고요. 또 언어와 텍스트에 있어서도 사람과 같이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이 가능했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생성형 AI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언어에 대한 모델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나 한국어 같은 언어의 모델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조합, 단어의 순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언어, 이렇게 단어가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AI가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은요, 바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될 때 영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 단어의 조합들의 영어를 가져다가 한국어로 바꿔주게 되죠. 즉, 전체 플로우가 어떤지에 따라서 번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옛날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 AI에서는 많은 모델들이 있었었죠.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순환 신경망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단어를 어디다가 이제 저장을 해놓고 이거를 뉴런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를 또 어디다가 다른 뉴런에다 넣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를 뉴런에 넣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환 신경망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단어의 처리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러한 신경망 기술이 사실 그동안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층 신경망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합성급 신경망 같은 경우에도요, 마찬가지로 메모리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번역이나 이런 것들을 적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시대의 기술이라고 하겠고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대부분의 AI 빅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소위 말하는 트랜스포머 모델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이 뭐냐라고 할 때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단어들을 최대한 다 한꺼번에 저장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단어가 뭐가 올지에 대해서 과거 단어들을 가지고 메모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 다음 단어가 뭐가 올지를 예측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진일보이자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병렬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모든 단어들을 한꺼번에 병렬적으로 처리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대 모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수백만 개의 단어를 한꺼번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는 이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도 필요할 것이고요. GPU도 필요합니다. 이래야만 효과적으로 이 모든 연산과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제 모델은 있죠. 그럼 이제 뭘 하냐? 이 모델을 트레이닝 해야 됩니다. 훈련하고 교육해서 제대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요, 이 자가 감독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 트레이닝인데요.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혹시 이제 코드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GitHub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다 가져오면 됩니다. 언어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해당 언어의 모든 다큐멘터리를 다 가져와서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빈칸을 채워 나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큐멘트에 특정 단어를 감춰놓은 다음에 AI 모델이 거기에 무슨 단어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지 만들어내게끔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AI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즉 간단한 시퀀스 모델이었다가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저장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상에서 그 다음 언어가 뭐가 올지를 미리 예측을 하고 트레이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 스케일링의 위력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컴퓨터의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트레이닝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계가 없이 시스템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심층 신경망이 이제 컴퓨터 비전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새로운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 언어와 관련된 학습들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것이 이제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얼마나 더 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리소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AI의 위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지금 방식을 그냥 그대로 가야 될까요? 사실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무어의 법칙입니다. 무어의 법칙이 뭘까요? 무어의 법칙은 연산이,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어의 법칙이 종말이 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AI에 있어서는 또 다른 법칙이 유효한데요. 바로 멜서스의 법칙입니다. 토마스 멜서스는 영국 경제학자였었죠. 이 사람이 1800년대에 예측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전쟁이나 기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AI 시스템은요, 사람이 창조한 컨텐츠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최첨단 시스템을 가져다가 기존의 인류가 만들어냈었던 역사적인 모든 데이터들을 다 가져다가 트레이닝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일종의 포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휴먼 컨텐츠가 계속해서 증가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스템도 더 나아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인구의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의 세계 인구의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 창의력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인구수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이 이 멜서스의 법칙이 가장 유효한 인구 정체
박해를 가장 극심하게 겪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어의 법칙과 멜서스의 법칙, 이 두 가지가 AI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들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스템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더 많은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은 바로 AI를 이용해서 AI를 트레이닝하는 겁니다. 즉 AI에게 트레이닝할 데이터를 AI가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마치 반향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AI를 가져다가 AI에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시 다른 AI를 트레이닝하는 데 써요.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어떤 그 이제 편향이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즉 AI가 만들어내는 특정 생각이나 의견이 계속해서 재생산되게 되면서 그 생각이 더 강화돼 버리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편향이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과 제약이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AI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요. 시스템 자체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문제는 실세계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첨단의 AI 모델을 어떻게 실세계와 잘 융합할 것인가 이것이 또 다른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이것이 힘드냐라고 할 때요. AI 시스템은 물리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이 있죠. 뭐 요리도 하고 하게 될 때 앞치마도 두르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과 물리적 세계 간에 있어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인터랙션인데 이 인터랙션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만지는 방식, 어떤 것을 짚는 방식, 또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시스템을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많은 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AI의 발전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부족한 것이 바로 이 물리적 세계와의 인터랙션 그리고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물리적 AI 시스템 즉 로봇을 만드는데요. 로봇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개로 쪼개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 인텔리전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AI나 로보틱 연구자들이 이쪽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데이터도 부족하고요. 이것들을 함께 다 결합을 해서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이 만드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은 바로 엔드-투-엔드입니다. 즉 LLM을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센서의 데이터를 갖고 액추에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하나의 이제 거대한 트랜스포머 모델, 굉장히 깊은 심층 신경망을 구축을 해가지고 시스템이 하는 것을 똑같이 모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초적인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로봇을 적용을 해서 이런 방법을 쓰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확장하고 스케일링 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로봇과 관련해서는 데이터가 풍부하지가 않고 또한 이러한 행동들을 특히 이제 머리에서 신호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이런 것들을 결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 확산 모델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여기서 좀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요.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생성형 AI 모델을 가져다가요. 현재 이제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창출에 있어서 1인당 컨텐츠 창출에 있어서 세계 1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첨단의 AI 모델에 들어가서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에 있어서는 또 확대와 확장이 필요합니다. 한 명의 똑똑한 리서처가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면에서 훌륭한 인재를 많이 갖고 있는 한국이 AI 시스템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AI 관련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주 기초적인 것도 AI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가 주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나 물리적 인터랙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AI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여전히 진보하고 발전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더 많은 대학과 기업들이 실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서 더 뛰어난 AI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앞에 다니엘리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 AI에 대해서 이게 고수를 해주셨는데, 이런 다양한 AI에 대한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AI 프로세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왜 이런 기술들이 중요하고 이게 이런 산업이 정말 한국에 왜 필요한지 한번 국제 정세를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월이죠. 2월에 오픈AI에서 지금 소라라고 이제 나왔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사람들에게 회자가 많이 됐는데 지금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원래 있었던 기술 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많은 자본과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럼 중국은 어떤지, 저희 지금 AI라고 얘기를 하면 AI의 1등, 2등 다 미국, 중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중국이 4월에 나왔었던 칭화 유니버시티랑 그다음에 AI 또 반도체 그 AI의 그 스타트업하고 같이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옆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비디오 제너레이션이 굉장히 실감 있게 됩니다. 사실 왼쪽에 있는 이 소라라고 하는 영상을 이제 재생을 해보시면은 이 반사, 굴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진짜 현실감이 넘치잖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래픽스 예전에 했었는데 그래픽스를 저걸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는데 정말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기술들은 정말 앞으로의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정말 하는 축을 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리더 지금 미국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이제 델에서 어떤 AI 팩토리 솔루션이라고 해서 with 엔비디아 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오픈 AI 같은 경우에 또 저희가 5월 13일 날 GPT-4 옴니를 만들었습니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 인풋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비디오라든지 텍스트, 그다음에 뭐 오디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풋에 제한이 없도록 이 컨비네이션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요. 바로 다음 날 구글 I/O에서 제미나이를 이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선보였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대중들을 위한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연말에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술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지금 5월 달, 한 달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 이거 정말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지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앞서서 계속 찍어주고 계세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게요. 왼쪽에 이제 하드웨어 쪽인데요. 이제 바이두가 어떤 거를 했냐면 서로 다른 GPU들을 엮어서 하나의 컴퓨팅 클러스터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하드웨어 기술들 보시면은 뭘 알 수 있냐? 정말 갖고 싶은 하드웨어를 못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오른쪽 보시면은 또 최근에 보시면은 여기 그 중국에서 이런 그 젠 AI에 대한 그 모델을 지금 발표를 했죠. 이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딥식 버전 2라고 나와 있는 이게 실제로 굉장히 애큐리시도 높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솔루션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지금 가장 큰 차이는 사실 하드웨어에 있어요. 이 보시면은 일단 같은 어떤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지만 서로 다른 버전을 만들어서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어벨러빌리티가 좀 제한되어 있고요. 적게는 3배, 많게는 거의 10배까지 차이 나는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지금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모델들을 만들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지금 AI 프로세서, AI 하드웨어라는 것이 진짜 AI 기술을 이네이블링하는 이네이블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거 다 이제 미국 기업들이죠. 실제로 맨 상단에 있는 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맨 하단에 있는 게 하드웨어예요. 그랬을 때 오픈 AI, 엔트로픽, 메타 뭐 이런 기업들을 쭉 보세요. 그러면 4가지 레이어를 커버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엔비디아나 지금 IBM에서 오셨는데 IBM까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영역을 또 커버하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 중간에 오퍼레이션 해주는 것과 그다음에 응용과의 API 해주는 허깅 페이스가 있고요. 오른쪽에 저희가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만 이제 넣어봤는데요. 저희가 어떤 특정 레이어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이 지금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화 되고 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봤습니다. K-AI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는 지금 얼라이언스, 거기에 있는 기업들 이름으로 저희가 채웠습니다. 실제 저희는 국내에서 보면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실 마켓 사이즈도 적죠. 그러면 그만큼 사이즈가 조금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취해야 되는 어떤 방법은 이런 얼라이언스, 그리고 많은 영역들을 한 기업이 다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협력할 수 있는 컨소시엄, 그리고 그런 장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 반도체가 항상 보면은 3% 미만으로 저희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어떤 매출액을 봤을 때도 그런데 이 퍼센트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 레버뉴가 우리나라가 2% 정도밖에 안 돼요. 23년도 기반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 센터 향해서 많이들 갖고 오고 있는데 전체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하는 서버의 양을 봤을 때 저희 매출 기준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실제로 이 시장이 굉장히 저희 나라가 작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로 어떻게 하면은 진입을 할 건지 이 전체적인 어떤 폴리시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런 그 서버뿐만이 아니라 실제 글로벌에서의 각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한 레버뉴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작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어떻게 이 작지만 여기에서 커머셜 레퍼런스를 잘 만들어서 이거를 글로벌리 나가는 어떤 매출의 이 통로로 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AI에 대한 워크로드를 이네이블하는 기술은 결국엔 AI 프로세서다. 그럼 AI 하드웨어를 어떻게 만들 거냐? 거기에서 그동안 이제 그 걸어온 어떤 국제적인 기술, 그다음에 마켓들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efficiency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프로덕트 마켓 핏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유저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부터 27년까지 이게 쭉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서 파워 캐퍼시티입니다. 그 중에서 AI가 차지하고 있는 지금 파워가 점점 정말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산업에서 사용되는 어떤 데이터 센터형 응용들이 이제 메소돌로지가 다 AI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거보다 더 많이 앞으로 더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기가와트 단위인데요. 지금 원 기가와트를 보시면은 거의 지금 파워플랜트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전력 소비를 지금 앞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어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저전력의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AI 워크로드 중에서 지금 가장 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쭉 보시면 AI도 당연히 지금 뭐 캐거가 46% 이상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인퍼런스 앞으로 이제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서비스가 학습 대비 한 4배 정도 더 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서비스를 하는 그리고 추론을 하는 AI 반도체의 전력 소비를 줄이는 거, 에너지 이피션시를 가져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요. 아까 세 가지를 뽑았었는데 그 첫 번째 이피션시가 왜 중요한지를 이런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마켓핏이었어요. 저희 데이터 센터형 AI 반도체를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마켓이 아까 5월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반도체라는 거는 한번 디자인되고 설계가 되고 검증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다시 제품을 검증하고 하는데 1, 2년이 그냥 훅 가거든요. 근데 마켓이 금방금방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다들 따라가고 있고 굉장히 비싼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켓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얼라이언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마켓에서 필요한 거를 미리 알아야 미리 준비가 되거든요. 이 각각의 커스터머의 리퀘어먼트는 정말 각 영역별로 굉장히 다르거든요. 고성능 필요한데 아까 보신 것처럼 저전력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스케일 아웃도 필요하기 때문에 렉 스케일에 컴퓨팅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에 나와 있는 에코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저빌리티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유저빌리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실제로 저희가 하나의 어떤 이슈들을 풀다 보면은 그 밑에 정말 그 이슈를 떠받고 있는 수많은 소프트웨어의 어떤 기술들에 대한 이슈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지금 나와 있는 에코시스템을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개발이 필요하고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어떤 그 안목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이제는 안 되고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어떤 그 코옵티미제이션, 그다음에 코디자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사피오는 여기에서 AI 프로세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각각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어디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짚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한 2년 반 조금 덜 됐는데요. 2년 반 정도 전에 SK텔레콤에서 분사된 회사고요. AI 반도체만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 안에서 2020년도에 첫 번째 칩인 X220 데이터 센터형을 만들었고요. 그 어떤 성공 사례를 가지고 이제 스핀오프가 됐습니다. 저희 로드맵이에요. 지금 사실 X220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캡티브 마켓만 보고 갔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형으로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왜 X330부터 어떤 그 S300이라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다양한 군들을 지금 하고 있느냐 보면 실제로는 이 아키텍처를 그래도 스케일러블하게 만들면서 저희가 뭐 굉장히 작은 핸드폰형으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고성능 엣지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군을 어떤 타겟할 수 있는 공통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가져갈 때 아까 말씀드렸었던 첫 번째 이피션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추론 칩을 처음에 타겟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그 마켓에서 쓰고 있는 GPU 대비 얼마나 이게 좋은지에 대해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에코시스템이 빌드업되고 있는데 리플레이스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를 하는 곳에서는 정말 파워 이피션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동급의 어떤 그 GPU랑 비교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캡티브이기 때문에 사실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노들 좋은 걸 쓰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AI 워크로드에 최적화하게 되면 얼마나 높은 에너지 이피션시를 가져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배 이상의 성능, 2배 이상의 에너지 이피션시를 가져가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도 당연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저희가 오픈했었던 X330 차기 제품은 실제 X220이 이렇게 2배 이상인데 지금 X220 대비 4배 이상의 성능, 그다음에 2배 이상의 파워 이피션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이런 파워 이피션시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인 거고요. 저희 나라에서도 당연히 이런 AI 워크로드를 최적화하는 AI 프로세서를 만듦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장표에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기술과 같이 접목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로 AI 프로세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마켓 핏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가 스케일러블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다양한 구분을 커버하느냐. 실제로는 굉장히 맨 처음에 봤을 때 저희가 그 챗GPT 나오면서 175빌리언은 돌려야 되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허깅 페이스에 올라가 있는 다양한 정말 많은 그 모델들이 지금 등록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50빌리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서비스하는 기업이 사실 굉장히 큰 어떤 모델을 가지고 했을 때 ROI가 안 나오거든요. 실제 서비스를 갈 때 어떻게 가는지를 보시면 굉장히 경량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가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순간에 어떤 마켓만 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제품군이 필요하고 그 제품군을 타겟할 수 있는 스케일러블한 아키텍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에코시스템을 빌드하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스트림라인까지 쭉 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 들어갈 때는 저희가 버티컬 솔루션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또한 저희의 커머셜 레퍼런스를 가져가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죠. 저희가 갖고 있는 SK텔레콤의 MPU 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AI 서비스들을 좀 구현을 합니다. 지금 저희 뭐 티저나 같은 경우에 많이들 쓰고 계신데요. 거기에 스팸 문자 필터링은 저희 지금 사피온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머셜 레퍼런스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지만 글로벌 마켓에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글로벌리 이제 또 같이 협력하는 이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글로벌 프레젠스를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캡을 하면요. efficiency, product, 그다음에 마켓 핏, 그다음에 유저빌리티 이 세 가지를 다 공략을 해야 우리나라가 이런 글로벌 기업, 글로벌에서의 어떤 프레젠스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위해서는 인력 양성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산업계까지 그리고 이제 정부의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류수정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It's terrific to be here. And,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경제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앞선 여사분들의 말씀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특히 데니얼 교수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AI, 또 AI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 AI라는 거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1956년에 최초 알고리즘이 이미 개발된 것이다 라는 거를 많이들 강조하시는데 데니얼 교수님께서 제퍼디 게임과 체스, 왓슨과 IBM이 대결했었던 사례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창 화두가 되었다가 다들 좀 잠잠했었죠. 제가 뉴욕의 기술박물관에 언젠가 갔었는데 저희 고객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IT 산업은 패션쇼다. 지금은 이제 런웨이에 AI가 워킹하는 중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IT 부문에 몸담은 지 30년 됩니다만 IT 산업은 파운데이션 그리고 혁신의 장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홍보를 잘하기도 하죠. 또 항상 그 다음엔 이게 크게 뜰 것이다 라고 늘 약속을 하곤 하는데요. 근데 이제는 현실과 약속이 하나로 수렴한 굉장히 강력한 순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제 앞선 연사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AI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반드시 이제 양자역학, 퀀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둘이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AI와 퀀텀을 항상 앞으로는 같이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나온 내용 또 많이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생성형 AI의 여러 가지 실익, 순기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복잡한 과제 수행이 좋고 생산성 증대, 가치 실현, 시간 단축, 다양한 모달리티 지원, 또 비용 자산화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 IBM은 제가 근무했었던 20여 년 동안은 물론 최근 5년 동안 사실 AI가 급 진전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HR 부서, 또 교육, 훈련, 커리어 개발 등등에 있어서 AI가 영향을 많이 주었고요. 생산성 증대에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리스크들도 동반되기 마련이죠. 오늘 리스크 얘기들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새로 뜨고 있는 AI 본래의 리스크 뭐가 있을까요? 지식재산권, 프라이버시, 경고성, 공정성에 대한 리스크, 오남용에 대한 이슈, 추적 가능성, 가치 정렬, 또 포용성, 교육에 대한 영향 등등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기존의 리스크들을 증폭하는 어떤 작용도 있습니다. 공정성, 프라이버시, 투명성, 또 책임성, 환경 영향,
이런 리스크들을 증폭해 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와 어떤 사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환경 영향이라는 거는 그 데이터 센터가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크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 또 일자리, 또 레가시 등등의 리스크가 따를 것이고요. 또 저처럼 이제 공공 정책 이제 굉장히 오래 일을 했었는데 데이터 관련 법률, 프라이버시, 경고성, 공정성, 투명성 등 기존의 영역에서도 리스크가 더 고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각국 정부들은 또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8개월 전쯤에요. 사실은 IT, 포트폴리오, 저작권 등등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다면 요새는 이제 오로지 AI 관련된 일만 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급변했는데요. 정부가 사실 AI를 이제 그 제동 걸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문도 있고요. 아니면은 AI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최소한 프론티어형 AI 모델의 개발, 전개, 배포에 대해서는 라이센스 체제 등을 통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고, 전 세계적인 단일 규제 기관을 도입해야 되는가, 글로벌화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존의 규제들이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또 단일 규제 기관이 있다면 또 층층이 또 그 규제들이 쌓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오픈소스 AI도 규제 대상이 돼야 되느냐라는 공방도 있고 국가 안보에 또 우려, 수출 통제라든가 AI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액세스 제한 이런 얘기들도 있죠. 그다음에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만약에 불법이나 해로운 용도로 AI가 악용되었을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도 있고 딥페이크가 크게 부상하면서 특히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냐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 핸드폰에 차량에 또 직장에 AI가 깔려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쓰고 있는데요. 딥페이크가 부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사회적인 문제이자 도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면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 또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또 정부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또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저는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연사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사실은 공급자 중심의 대화로 일관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활용 가능할 수 있느냐 그런 입장들이 주를 이루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지난해 일본에서 이제 현지 정부 관계자 한 20명과 AI 관련되어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던 자리가 있었는데요. 일본 공무원들한테 물었습니다. AI에 대해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라고 여쭤봤거든요. 한국이나 일본처럼 이제 인구 성장률이 굉장히 낮은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나라이다 보니까 저는 아마 프라이버시가 문제지 않을까 아니면은 어떤 정부의 AI 투자 소요라던가 바이어스 이런 게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정작 고민은 이렇게 기껏 투자를 많이 해서 또 공공 재원을 들여서 AI 투자를 했는데 고령화된 사회가 안 쓰겠다. 사용법도 모르겠고 무섭다 하면서 실제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 봐 두렵다. 라면서 수요처 입장에 고민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의 균형을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AI 관련 규제 현황입니다.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요. 한국 또한 AI 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고 이제 다시 그 국회 심사 받으려고 계류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법제화, 유럽형 법제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자발적인 어떤 강령이 도입되었죠. 또 사실 유럽 인공지능법 사실은 원래 강력했던 기존 접근법 대비해서는 특히 프라이버시 면에서는 약간 기조가 완화된 형태로 지금 도입이 되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AI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놓았고 또 상원에서 관련된 AI 법안이 계류 중이며 여러 주 정부에서는 이제 여러 개의 개별적인 법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중동에서도 여러 AI 관련된 부서들이 신설되기도 하고요. 브라질에서도 지금 법사위에서 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고 중국도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는데 수출 통제를 강화를 하는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관련하여서도 AI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모델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싱가포르에서 논의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가벼운 그런 접근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렇지만 비교적 조금 더 생각했던 것보다 그 AI를 둘러싼 히스테리에 대비해서는 약간 가벼운 그런 느낌의 법안들이 대세를 이룬 것 같습니다. 근데 EU는 3월에 인공지능법이 3년 만에 드디어 채택이 되었죠. 원래는 리스크 기반 고위험 AI 사용 규제 중심으로 초안이 작성이 되었었는데 이후 유럽 의회에서는 범용 AI까지 범위에 포함을 시켰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에서 AI 법안을 고려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미국에 가서 의회와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 시각이 크게 엇갈린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제 연방 기구의 AI 사용에 대한 행정 명령을 발효시켰고요. 또 새로운 AI 모델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죠. 그래서 연방 차원에서의 어떤 단일 법안이 없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뉴욕, 커네티켓 등 개별 주 단위로 법안이 지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EU가 제일 앞서가고 있고요. 그 다음이 미국이고, 그 다음에 아태 지역이 이어서 AI 규제가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태 지역에서의 AI 규제 모델이 또 상당히 이제 방향성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영국에서도 AI 안전에 대한 정상회의가 작년 11월에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AI 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이제 상호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온라인시키자라는 히로시마 프로세스를 주장하고요. 사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제가 이제 가봤는데 이들은 싱가포르나 일본식의 가벼운 모델에서 많이 영감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비해서 인도는 약간 좀 강성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인도에서는 어떻게 이제 국내 AI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에 좀 방점을 두지 않겠는가, 그게 최우선 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인도, 브라질도 이제 규제를 곧 도입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한국입니다. AI 안전 정상회의가 이제 지난주에 있었고, 저 IBM도 전 세계 다국적 기업 중에 유일하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참석을 하였는데요.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도 있었죠. 그래서 민간 기업 또 공공 리더들이 AI 안전성 서울 선언을 채택하고 서울 AI 기업 서약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모두 사실 IBM 전적으로 동의하고 인도사는 바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AI 기본법이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주요 핵심 정의와 AI 산업계에서의 주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좀 애매모호한 면들이 있고요. 특히 개발자, 배포자들 간의 어떤 구분이 좀 제한된 것으로 보고 있고 책임과 의무도 불분명하다라는 어떤 점들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6월 다음 그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IBM의 입장입니다. 저희는 115년 역사를 가진 회사이고요. AI를 이제 개발하는 특히 엔터프라이즈 쪽 개발자이자 주요 사용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업계에서의 어떤 도입에 대해서 저희만의 어떤 의견과 시각이 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제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또 AI 관련 규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사실은 AI 알고리즘 자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AI 리스크를 규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고위험 애플리케이션에서의 AI 사용에서는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AI 리스크가 다 동급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아내가 집을 리모델했는데요. 세탁기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근데 세탁기가 AI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옷에 따라 이제 온도 설정이 등이 맞는지 뭐 AI 기능이 있다 하면 이게 규제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넷플릭스나 스마트폰에 있는 범용 AI는 굳이 규제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뭐 외과 의사가 AI를 써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뇌의 어떤 부분을 절제해야 되는지 가려내는 AI를 쓴다면 그거는 규제하는 게 낫겠죠. 사용되는 모델과 데이터가 정확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바이어스가 없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담보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리스크 기반의 레귤레이션은 맞습니다만 혁신을 죽이지 않은 범위에서 고위험 애플리케이션
위주로 규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AI 개발자, 배포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입법을 할 때 AI를 제작 및 배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면제를 시킨다거나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딥페이크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AI를 악용해서 어떤 여러 콘텐츠를 만드는데 학교 폭력에 이제 악용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이들 대상으로 그럴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AI 라이센싱 체제가 만약 도입이 된다면 이거는 혁신과 경쟁 촉진에 크게 반할 겁니다. 저희는 반대합니다. 오픈 AI 혁신을 지지합니다. 라이센싱 체제가 도입되는 순간 결국에는 독점이라는 결과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두 개의 큰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AI 라이센싱 체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비용도 늘고 혁신도 저해하고 작은 업체들에게 불이익이 되면서 분명 오픈소스 개발자들한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보아 반대합니다. 신뢰와 투명성에 대한 저희 IBM의 원칙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 원칙들을 적용하고 있고요. AI의 용도는 인간의 지능을 대체한 게 아니라 증강하고 강화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미래에 잘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능이라는 자원이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바닥이 나면은 그냥 메아리, 에코체인버에 그칠 것입니다. 또 데이터와 인사이트는 창작자의 귀속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또 강조했습니다. 저희 원칙이고요. 그래서 카피라이트, 저작권이라든가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겠죠. AI가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 오리지널 데이터와 오리지널 인사이트는 여전히 창작자의 소유로 귀속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AI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들은 설명 가능성이 담보돼야 된다가 세 번째 원칙입니다. 오른쪽에 신뢰의 주요 기둥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IT 산업에는 사실은 스툴에 비유할 수 있는데 다리가 세 개인 스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아까 그 김기남 회장님께서 기조를 하시면서 언급하셨고 또 류수정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첫 번째 스툴의 다리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신뢰입니다. 신뢰 가능한 AI 시스템이 아니라면 일본 공무원들이 말한 것처럼 아무도 도입하지 않겠죠. 그래서 시스템에 어떤 편향이 없도록 또 대형 언어 모델도 신뢰성이 있는지 그냥 에코 체인버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가 확인이 되어야만 신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 조직 내에서도 AI 윤리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있습니다. AI 개발에도 하나의 가이드가 되는 것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AI 솔루션을 팔고 바라본 데 있어서도 핵심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 AI에 대해서 그래서 안면 인식 카메라와 어떤 기술을 판매하는 데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참여했는데요. 사실 사법기관들 이제 규제 체계가 이제 좀 취약한 나라들이 이 기술을 잘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당초 이제 의도하지 않았었던 무단의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판단해서 시장 자체는 좋고 경제성도 좋지만 우리는 진압하지 않겠다라고 딱 선을 그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AI 사용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법기관에서의 사용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서의 어떤 악용 가능성을 이런 윤리위의 차원에서도 심사를 하고 또 결국 안 하기로 결정했었던 예가 있습니다. 자, 딥페이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상 보셨을 겁니다. 스칼렛 요한슨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었죠. 대만 어떤 선거에 있어서도 딥페이크 문제가 있었었고 미국의 연방정부 선거에 있어서도 좀 사실은 유세전에서 이제 딥페이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온라인 가서 조금만 검색해 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낼 수는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국가 선거 결과까지 좌우할 정도로 굉장히 딥페이크가 심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치를 반드시 취해서 선거를 보호해야 된다.
라고 저희는 이건 급선무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의 가치를 보호해야 되고 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딥페이크가 이 세 가지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각국 정부가 이거를 충분히 이제 숙고한 상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입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 뭐 지지난주에는 또 다른 동남아 국가 공무원들하고 딥페이크 얘기를 꺼냈더니 멍한 표정이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시는 반응을 보고 제가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에서도 딥페이크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보시고 이제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요.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AI의 연구 동향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AI 규제, 각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봤습니다.